소개받은 대입지원단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세종고등학교에서 교사로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 교사 조한선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부탁을 받은 건 2025 학년도 대입 면접 준비에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면접은 이제 전체 영역을 다 하는 것보다는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서 의뢰를 해준 거라 조금 다른 유형의 면접들 일반적인 부분만 좀 준비를 했고요. 그다음에 면접 바이블이라고 하는 그 면접을 준비하는 그 책자가 있거든요. 그 책자를 좀 참고해서 준비를 제가 했습니다. 오늘 목차는 이렇게 세 가지에 걸쳐서 할 계획이고요. 면접을 어떤 게 면접인지 한번 이해를 해보고,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일반 면접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제 한 가지 더 그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해서 그 내용도 약간 추가를 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면접 이해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입 면접의 개념이 무엇이냐? 일단은 면접이라는 게 이제 서로 얼굴을 마주하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매개로 해야 되고, 그러니까 마주 보면서 언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수험자, 우리 이제 수험생들의 특성을 파악하는 과정인데, 아직도 여기 보시면 코로나 사태 이후로 얼굴을 마주하지 않은 비대면 면접도 있어요. 혹시 들어봤나요, 이거? 들어봤어요? 이게 그 비대면 면접의 경우는 촬영을 해서 이렇게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업로드를 하는 그런 과정을 해서 하는 학교들도 있기는 한데, 지금은 이제 많은 학교들이 대면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접에서 이제 파악하고자 하는 건 뭐냐? 그러니까 서류 또는 성적만으로는 알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직접 얼굴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서 수험자 잠재력, 여기에는 이제 크게 학업 역량, 그다음에 대학 및 전공을 이해하고 있는 정도,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서류만으로는 볼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을 알아가는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서류를 작성을 하게 되는데, 많은 학교들이 그 서류 기반 면접이라고 하거든요.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소개를 할 거지만, 이제 대표적인 그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생활기록부예요. 근데 이제 우리 학생들은 우리 수험자들은 이 생기부가 없으니까 이 생기부를 대체할 수 있는 또 서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서류를 제출하게 되는데, 그 제출한 서류가 과연 허위가 있는가를 확인하는 면접이에요. 내가 이러이러한 활동을 했다라고 이제 서류에다 이렇게 제출을 할 건데, 그 제출한 사료들에 있는 활동이 과연 그 수험생이 진짜로 했는지를 확인하는 또 면접을 하게 되는 거죠. 검증, 이런 것들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평소 자세, 태도, 그다음에 무의식적인 습관, 가치관, 성격, 이런 것들이 뭐 10분 안에 나타날까라는 생각을 하지만, 이게 당황을 하게 되면 본인도 모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는데 대입 면접을 활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면접이 정말 많았어요, 학교에. 근데 요새는 면접 전형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어떻게 보면 성적을 좀 무마시키고 성적이 좀 안 좋은데도 이렇게 합격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렇게 면접을 또 잘 보는 방법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대입 면접이라고 했지만, 뭐 아시겠지만 나중에 회사를 갈 때도 이런 면접 팁들이 또 활용이 되니까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면접의 유형, 아까 잠깐 몇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자, 먼저 서류 기반 면접. 이게 대부분의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활용하는 면접 방식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서류는 대부분 생활기록부인데, 이제 이 고등학교를 다니지 않는 학생들은 이 생기부 말고 생기부를 대체할 수 있는 서류가 있는데, 그건 뒤에 가서 한번 양식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류 기반 면접이 있고, 그다음에 제시문 기반 면접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들이 좀 수준이 좀 높은 학교에서는 어떤 제시문을 주고 그 제시문 내용을 이렇게 해석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그런 형태의 또 면접이 있고요.
그다음에 교과 면접. 그래서 교과 전형을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 일부 대학들이 그래서 이러한 교과 면접으로 많이 활용되는 게 사실은 문제를 미리 공개를 해요. 요러한 문제를 우리가 낼 거야. 그래서 홈페이지에다 공개를 하면 그 문항을 보고 본인들이 이렇게 연습을 해가지고 준비를 해가지고 와서 대답을 하는 그런 면접도 있게 되는데 그게 이제 교과 면접이 많은 형태로 그렇게 실시가 되고요. 그다음에 다중 미니 면접은 이제 의대에서 주로 활용하는 면접이고 교직 인적성은 이제 교대에서 주로 이제 활용을 하는 면접이다. 그럼 오늘 제가 설명할 대부분은 여기 있는 서류 기반 면접 일부와 그다음에 대부분 요 교과 면접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교과 면접 또는 이제 일반 면접이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명지대도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명지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면접 기초 자료를 제출을 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아까 서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런 기초 자료를 내서 서류의 역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고, 그래서 면접 문제를 이렇게 미리 제시하는 대학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기초 자료를 작성을 해서 이 기초 자료를 토대로 우리가 또 면접에서 질문을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또 그룹 면접을 하는 학교들도 또 일부 있더라고요. 근데 주로 이제 좀 전문대나 이렇게 이런 학교들은 여러 명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3명이나 5명이 들어가서 또 면접을 보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다양한 형태로 면접이 일어나는데, 그래서 제일 먼저 우리 수험생들이 해야 되는 거는 기출문제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를 미리 공개를 해줘요, 대학마다. 그래서 꼭 먼저 이 기출문제를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미리 준비하면 할수록 당연히 이 합격 확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특히나 이제 이 면접은 말로 해야 되는 거다 보니까 말하는 거를 좀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거를 미리 좀 준비를 해서, 그래서 여기 보면 준비 정도는 뭐다? 진학하고자 하는 의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준비를 많이 했다는 얘기는 내가 꼭 이 대학, 이 학과를 뭐 하고 싶다? 가고 싶다라는 뜻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면접 자료는 뭐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면접 자료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요겁니다. 일단 1순위는 내가 가고자 하는 지원 대학에서 이렇게 공개를 한 자료들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모집 요강에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런 책들을 내는 학교들이 꽤 있어요, 요새는. 종합전형 안내집이라고 해서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에게 서류는 어떻게 준비를 하고 면접은 어떻게 준비하라고 이렇게 좀 나와 있는 책자를 만들고, 또 뭐가 있냐면 과거에 먼저 봤던 선배들의 후기를 같이 올려줘요. 그래서 나는 똑같은 학과의 선배가 올라온 후기를 보면은 나도 이렇게 준비를 하면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또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런 종합전형 안내집도 괜찮은 자료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선행학습 역량 평가 보고서, 요거 이제 매년 초에 각 대학에서 그 전년도의 입시와 관련해 가지고 고등학교 과정에 있는 내용으로 입시를 했느냐를 이제 평가하는 보고서인데, 요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기출 문제들이 다 들어있어요. 작년에 어떤 문제가 출제됐는지, 면접에서 뭐를 물어봤는지가 요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처음에 아까 이야기한 대로 기출 문제를 꼭 봐야 된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 기출 문제를 보는데 요 선행학습 역량 평가 보고서를 꼭 활용을 해야 되겠다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정말 궁금한데 이건 책자에 어떻게 찾기가 어렵다, 그럼 바로 뭐 하면 된대요? 전화. 요새 대학에서 학생들을 많이 이렇게 유치를 하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합니다. 전화 한 통해서 이것저것 막 물어봐도 되게 친절하게 잘 대답을 해줘요. 그러니까 궁금한 게 생기면 대학에 입학처로 바로 전화하면 돼요. 정말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Q&A도 활용을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선행학습 역량 평가 보고서 링크는 이제 뭐 이렇게 이제 전국에 있는 학교들의 요 평가 보고서 이렇게 링크로 만들어준 파일이 있기도 한데 여기는 이제 보기가 좀 어렵고요. 자, 2순위는
어디 가나 교육청에서 제공하는 면접 후기예요. 요거는 이제 학교에 비치가 되어 있거든요, 사실은. 이제 학교에 비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우리 학교 밖 친구들은 사실 이제 접하기가 어렵지만 어떻게 여기 계신 선생님들한테 좀 부탁을 하면 또 받아볼 수도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까지 작년에 지원했던 아이들이 면접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이러이러한 면접이었고 이런 것들을 물어봤고 이런 것들을 이제 정리를 해서 어떤 하나의 자료집으로 이렇게 만들 것이 요 면접 후기 자료집인데 이것도 읽어보면 되게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뭐를 물어봤는지 정확하게 어떻게 보면 그 학생들이 직접 면접을 보고 온 거기 때문에 면접 서적, 제가 지금 참고하고 있는 이 대인 면접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이 이런 면접 서적에 해당이 돼요. 이런 책을 또 활용을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순위는 뭐 유튜브나 수만이 면접 후기 등을 보는데 이제 아시다시피 유튜브는 한계가 있잖아요. 어느 정도 좀 가공된 부분도 있고 잘못 전달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애매하지만 수만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수만이 들어봤죠? 여기도 이제 면접 후기들이 올라오는데 이게 생각보다 자기 자랑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좀 신빙성은 좀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란 얘기예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예요? 내가 면접을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지원하는 대학, 목표로 하는 대학의 자료를 보는 게 1번이라는 거 꼭 좀 명심을 해주시면 좋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가 면접의 종류를 제시문 면접, 서류 기반 면접, 요 일반 면접이 아까 뭐 교과 전형의 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제시문 면접, 서류 기반 면접, 일반 면접을 면접 유형에 따라 이 태도와 어떤 관계가 있을까를 한번 정리를 해 놓은 건데, 자, 제시문 면접은 말 그대로 제시문을 주고 문제를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영역이 되게 적으냐? 태도 영향은 적어요. 여기서 태도는 뭘까요? 여기서 태도는 뭐 같아요? 자세 같은 거. 자세를 정말 생각보다 면접을 갔는데 왜 자세를 안 좋게 하지? 습관이 그런 거예요, 습관이. 처음에는 꼿꼿이 앉아서 이렇게 면접을 진행하다가도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태도들이 영향을 이제 적은 게 그나마 제시문. 여기는 이제 지식을 물어보는 면접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이 학생이 알고 있냐 모르느냐를 물어보는 면접이 제시문 면접. 그 다음에 서류 기반 면접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출한 서류에서 이 아이가 했던 활동들 이런 것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진짜로 했다면은 어떤 거를 그 활동을 통해 배우고 그다음에 알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서류 기반도 어느 정도 그 자료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태도 영향이 이렇게 많지는 않은 보통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일반 면접. 이게 이제 대부분 아까 문제를 이렇게 주어지고 어느 정도 문제를 주어지니까 어떤 지식적인 영역보다는 태도적인 영역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왜냐면 미리 문제를 공개했으니까.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는 태도 영향이 많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지금 이 학교 밖 청소년 여러분들은 요 두 가지에서 거의 대부분 면접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다 보니까 서류 기반 일반 면접, 특히나 요 일반 면접도 생각보다 문제가 공개되니까 별거 아니겠지 하겠지만 이게 답변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차이가 많이 큽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많이 졸리죠? 힘내봅시다. 들으러 왔으니까.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학교에 있으면 많이 계속 이야기를 해서 애들이 어느 정도 인지가 되는데, 이런 블라인드 유의사항, 이게 무슨 뜻일 것 같아요? 블라인드 유의사항, 이게? 블라인드가 뭐 한다는 얘기야? 가린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블라인드. 그러니까 이 수험생의 다른 부분은 다 가리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떻고, 뭐, 어느 학교를 나왔고, 이런 것들을 다 가린 상태로 이 학생을 온전히 그냥 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를 다 가리고. 그래서 블라인드 면접의 유의사항을 보시면 지원자의 뭐를 드러낼 수 있는 신분.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복장.
여기서 복장은 뭘까요? 뭐를 입지 말라는 걸까요? 그렇죠. 교복입니다. 교복. 그러니까 교복을 입고 가는 순간 그 교복에 마크가 있으니까 어느 학교 출신인지, 예를 들어 대전 영재고 입고 가면 누가 봐도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또, 그래서 절대 교복이나 그다음에 개인정보가 또 어떤 학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박혀 있는 또 옷을 입고 가면 또 안 되니까 체육복이라도,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가 드러나는 특정 기관 관련 복장 또는 단체복, 뭐 변호사 마크를 막 달고 간다든가 그런 것들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이제 이건 이제 보이는 모습이고 말로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면접 가서 왜 우리 학과에 지원했습니까? 이랬더니 검사이신 우리 아버님의 영향을 받아. 이게 될까 안 될까?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의사이신 우리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우리 집이 엄마가 의사고 아빠가 검사라는 거를 이야기를 하면은 이 면접관들이 봤을 때 이 아이 좀 똑똑하겠네 이렇게, 원래 그 아이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떤 후광을 평가하는 게 되기 때문에 절대로 지원자의 및 부모, 친인척, 신분 노출을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녕하세요 무슨 고등학교, 근데 이게 처음으로 이제 모의 면접을 해보면 자기소개해 보세요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몇 학년 몇 반 누굽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요. 세종에서 온 누굽니다.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가서 이제 가면은 이제 우리가 가번호를 받아요. 가번호 몇 번 수험생입니다 이래야지 이름을 얘기해도 안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나중에 모의 면접 할 때나 실제 면접 들어가기 직전에 꼭 한번 명심을 하고. 그래서 이 블라인드가 왜 중요하냐,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우리 아버지 직업을 얘기를 했어.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로 떨어질까요? 바로 떨어뜨리진 않는데요. 어느 정도 좀 한두 번 이렇게, 우리 또 3세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의를 준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근데 또 하고 그러지 마세요. 그러면 이제 불합격 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절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꼭 유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경희대가 이제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원대학 면접 방식을 꼭 확인을 해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유형을 몇 가지, 5가지 정도 봤었는데, 그러니까 지원한 학교의 면접 안내는 반드시, 이건 당연한 겁니다. 친구한테 들어서도 안 되고, 선생님한테 들어서도 안 되고, 본인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 안내하는 것들이 나와 있어요. 다. 그래서 꼭 두 눈으로 확인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면접 방식. 아까 서류 기반 면접인지 일반 면접인지 이거를 완전 다른 거거든요. 일반 면접은 문제가 미리 공개가 돼요. 미리 문제가 다 공개돼서 다른 친구들은 다 문제가 어떤 게 나오는지 알고 준비를 해왔는데 나는 그 자리에 가서 처음 문제를 봤다. 너무 불이익이 큰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방식이 어떤지 꼭 먼저 알아두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기출문제. 여기서 기출문제가 서류 기반 면접도 작년까지 어떤 기출문제가 나왔는지를 알면 올해도 어떤 식으로 나올지를 알 수 있어요. 뒤에 가서 제가 예시를 또 보여줄 건데 그 유형이 크게 변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 활동한 게 달라질 뿐이지 큰 틀에서는 비슷하게 형태가 유지가 된다는 거. 그래서 그렇게 꼭 기출문제 꼭 봐야 되겠고, 그다음에 복장 당연히 체크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면접인데 이렇게 왔다. 시레빠 맨발에 이렇게 왔다. 본인이 면접관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좋게 보일까요? 나쁘게 보일까요? 나쁘게 보이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맨발로 가거나 그다음에 복장도 어느 정도 갖춰 입고 가야 되는데, 복장도 이따가 어떤 식으로 입는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많은 학교가 면접 안내 동영상을 또 제공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면접 어떻게 준비하라고 영상을 찍어서 올려줘요. 그러니까 모의 면접 하는 거를 영상을 찍어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그 영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글로 보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기억에 남을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영상을 또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전화하세요. 정말 궁금하면 전화가 최고. 정말 친절합니다. 입학처에 전화하면
정말 친절하게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 꼭 활용을 하시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면접이 어떤 거다 정도 봤다고 생각하면, 면접 본 적이 있나요, 혹시? 면접이라는 걸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는가요? 없어요? 이 학생은? 없어요? 저도 뭐 고등학교 때는 당연히 고등학교 시절에는 없었지만, 저도 이제 대학 가면서 면접이라는 걸 처음 봤는데, 생각보다 되게 떨려요. 어떨 것 같아요, 본인들은? 많이 떨리지 않을까요? 면접 봐보셨나요, 선생님은? 네. 정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이 앞에 어떤 뭐 교수님이나 입학사정관들이 앉아있으면 되게 떨리더라고.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뭔 얘기하고 나왔는지 기억이 거의 안 나더라고. 저도 이제 그 교사가 되기 위한 임용고사 면접을 볼 때 딱 하나밖에 기억이 안 나요. 세 문제를 내가 대답을 했는데 한 문제밖에 기억이 안 나더라고. 생각보다 긴장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그 긴장을 어떻게 좀 떨어뜨리느냐, 또 중요한 면접의 팁이 되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이제 면접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면접 복장 OX입니다. 한번 하나씩 맞춰봅시다. 둘이 얘기하면 또 묻히면은 안 되니까. 자, 남학생부터 교복을 입어도 된다, 안 된다? OX. 근데 다 블라인드예요, 지금. 그렇지. X입니다, X. 무조건 X입니다. 왜 X냐? 블라인드 규정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일부 학과는 교복을 입어도 된다라고는 해요. 왜냐하면 단정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옷을 이게 또 부모님들의 또 등골을 빼먹을 수도 있거든요. 나 면접 봐야 되니까 옷을 새로 사야 된다,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일부 학교, 특히나 이제 항공운항과 같은 이런 제복을 입는 학교들은 교복을 입는 걸 또 선호하기도 해요. 또 대신에 뭐는 가려야 된다? 마크는 가려야 되더라고. 마크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교복을 입는 학교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은 교복을 절대 입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 블라인드 규정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 두 번째, 검정색 하의는 무난하다. OX. 그렇죠. 네, O입니다. O. 검정색은 괜찮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유가 이제 눈에 띄거나 밝은색 하의보다는 백바지 입고 가면 별로 좋은 인상을 주지 못합니다. 청바지도 좋은 인상을 주진 못해요. 그러니까 그냥 무난하게 교복 스타일의 검정색 바지를 입는 게 좋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면 네이비나 블랙을 추천한대요. 저도 오늘 블랙을 입고 왔죠. 제가 주황색 바지를 입고 지금 이러고 있다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네, 미안합니다. 별로겠죠. 자, 인터넷에서 옷은 구매한다. OX. 그렇죠. X입니다. X입니다. X. 왜 X일까? 그렇죠. 그러니까 나한테 이게 인터넷으로 사는 건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어울리는 정도를 우리가 매장 가서 입어보고 사자라는 게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고. 자, 네 번째, 청바지 추리닝 치마는 안 되겠죠? 안 돼요. 이유는 검정색 이런 면바지 이런 것들이 좋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좋게 보는 학과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학과에 따라서는. 그런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이런 것들을 입는 것보다는 우리가 슬랙스나 면바지가 좋지 않을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여학생이 해야 되겠네요. 그죠? 머리는 풀고 가는 게 좋을까요? 단정하게 하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물론 이제 학과에 따라서는 머리가 길어야 되는 학과들도 있기 때문에 뭐 다르겠지만 하여튼 묶고, 그다음에 잔머리는 최대한 안 보이게, 그다음에 앞머리를 가리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뭐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를 수는 있지만, 그러니까 최대한 단정하게 보이는 게 면접에서의 첫인상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자, 5번까지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6번도 있어요. 자, 남학생, 나이키 운동화 어떨까요? 나이키가 크게 박혀 있어요, 이렇게. 안 됩니다. 이게 사람이 볼 때 뭔가 튀면은 이렇게 분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된다고 합니다. 상표는 웬만하면 안 보이고, 그 다음에 어두운 색의 운동화나 구두가 더 좋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막 빨간색, 파란색 이런 거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해요. 자, 눈썹 다듬기. 눈썹 다듬기. 요거는 O입니다. O. 왜냐면 이제 눈썹이 물론 대부분이 이제 뭐 단정하지만 그래도
가능하다면. 근데 이제 절대 뭐 하지 말래요? 혼자 하지 말래요. 그러다 확 밀어버리면 큰일 납니다, 이거 오히려. 특히 남학생들은 해본 적이 거의 없을 거 아니에요, 그죠? 눈썹 이제 예쁘게, 그러니까 단정하게가 가장 기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학생. 귀걸이, 반지, 매니큐어, 문신. 당연히 안 되겠죠. 이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뭔가 좀, 이게 교수님들이 대부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그죠? 정말 누가 봐도 모범적인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이거든요. 근데 막 여기에 문신이 막, 용이 막 여기 그려져 있고, 호랑이 그려져 있고 이러면 좋게 안 보일 거예요. 그래서 문신은 뭐 그렇다 쳐요. 근데 매니큐어도 투명이면 그나마 괜찮지만 막 빨갛고 파랗고, 반지도 막 여기에 막 이만하게 막 큐빅이, 참 다이아가 박혀 있고, 귀걸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안 좋은데 이유는 시선을 분산시킬 수 있다라고 해요. 시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이키 운동화 이런 것들도 어떤 마크가 크게 되면 조금 이 면접관이 집중하는데 방해가 된다. 그러면 저를 본인을 평가하는데 좀 방해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계는 어떨까요? 시계는 차도 된다, 안 된다? 당연히 되겠죠? 시계가 당연히 있어도 되겠죠. 근데 이제, 뭐, 명품, 롤렉스, 이런 거 차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학생다운 거 차고 가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자, 마지막. 복장은 면접일 처음 입는다. 복장을 내가 이렇게 면접 때 가야지 했는데 처음 입어요. 그럼 뭔가 어색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직접 내가 입어봐야 어울리는지 안 어울리는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두세 번 정도 입고, 그러니까 정말 모의 면접을 할 때 옷까지 입고 해보는 것도 좋은 또 방법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뭐 적응하는 동물이기는 하지만 마찬가지예요. 얘도 옷도 적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입는 옷하고는 조금 다를 수도 있으니까 면접 복장이 그렇게 해서 한번 OX로 한번 복장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 그래서 이제 추천하는 복장이 이거랍니다. 이거 화이트에 블랙. 그래서 이건 뭐 남녀 상관없이 이렇게, 그래서 화이트는 정직해 보인대요. 저는 까만색을 입었네요. 블랙 컬러는 단정한 느낌. 그런 것들 때문에 이렇게 입고, 그 다음에 이제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비슷한데 이제 밑에가 네이비색이에요. 이게 컬러가 좀 이상하게 나왔지만, 그래서 화이트 블라우스는 우아함을 또 이야기를 해준다라고 하고요. 네이비 컬러는 진실해 보인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똑같은 말을 해도 주황색 바지 입고 말하는 것보다는 네이비 바지를 입었을 때 더 진실해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천하는 면접 복장은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아까 잠깐 제가 얘기를 했지만 면접관은 보시면 알겠지만 대부분 모범적인 삶을 살아오신 분들이에요. 교수가 되기가 쉬운 게 아니니까 다소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다음에 기대하는 학생 이미지라는 게 있어요. 우리 본인이 가르칠 학생들이잖아요. 어차피. 근데 그 아이들이 뭐 진짜 머리를 4개 머리하고 막 이렇게 있으면 조금 안 좋은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접 복장은 복수의 어른들께 확인을 받자. 그래서 집안에 계신 부모님이나 그다음에 여기 센터에 계신 선생님들한테도 한번 확인을 한번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처음부터 평가자에게, 그러니까 첫인상이잖아요, 복장이. 그죠? 딱 들어갔을 때 제일 먼저 보이는 거기 때문에 부정적인 인상을 주고 시작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미리 한번 입고 한번 모의 면접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제 면접 평가에 영향을 주는 요소. 이 동그라미가 클수록 영향력이 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당연히 답변 내용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건 뭐 어디 가나 다 똑같은 건데, 그래도 생각보다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보면 자세, 움직임, 목소리, 시선 처리, 표정, 복장, 인사가 있는데, 뭐 이건 내가 다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지만, 이런 자세나 움직임이 본인의 뭐랄까 시간이 지남으로써 자꾸 원래의 그 습관대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움직임 자세도 한 10분 정도는 일정하게 가만히 있는 그런 연습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목소리는 어때야 될까요? 이게 너무 일정하면 이게 잘 안 들려요, 오히려. 강조할 때는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말을 할 때,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강조할 때 좀 강조를 해주고, 또 끝말이 흐려지면 자신감이 없어요. 끝에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거나 오히려 강조를 해주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선 처리. 자, 이게 쳐보면 정말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저도 아직 이제 교직 생활 지금 19년째 하고 있는데, 아이들 눈을 보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정말로. 사람의 눈을 쳐다보는 게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눈을 쳐다보면 뭔가 좀 되게 부담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팁을 주는 게 요 인중을 쳐다보라 그러더라고요. 인중을. 그러면 상대방이 봤을 때는 어딜 보는 걸로 보여요? 눈을 바라보고 있는 걸로 보이지만 본인은 약간 부담이 덜해요. 근데 너무 빤히 쳐다보면 안 돼, 또 이거는. 그러니까 면접관이 적게는 2분, 많게는 3분 정도 있을 거거든요. 대입 면접을 가면 이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러면 어떤 분한테 가장 시선이 많이 가야 되느냐? 질문을 하신 교수님한테, 입학사정관한테 가장 시선이 많이 가야 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너무 빤히 쳐다보면 서로 부담이 됩니다. 그런 거 좀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표정. 이따가 표정 한번 보여줄 거예요. 4가지, 1, 2, 3, 4단계가 있는데, 생각보다 이 표정이 쉽지 않아요. 또 찐 웃음과 억지 웃음이 있는데 이게 구분이 되더라고요. 이따 한번 보셔요. 그래, 복장 아까 얘기했고요. 자, 이 인사가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모의 면접 때도 보면 들어올 땐 인사 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가번호 몇 번입니다.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데 나갈 때 후다닥 나가요. 그 면접이 끝나면 사람이 뭐야? 마음이 갑자기 풀리면서 빨리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입학사정관님들이 와서 얘기할 때 나갈 때 인사하는 애가 생각보다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갈 때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 한마디 하고 가는 게 좋은 점수를 또 받을 수 있는 부분에 또 해당이 돼. 물론 동그라미가 제일 작긴 하지만 그래도 일부러 안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죠?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고요. 자, 이게 메비비언이라고 적었는데 메라비언이더라고요. 이 사람이 심리학과 캘리포니아 뭐 무슨 대학교 교수님인데 이런 법칙이 있대요. 그래서 표정과 태도가, 그러니까 사람과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봤을 때 이 표정과 태도가 반 이상을 차지한다라고 해요. 이게 생각보다 저도 이거 보고 좀 놀랐는데, 그러니까 실제로 메시지, 우리가 말하는 이 내용보다도 이게 크게 작용한다는 걸 또 이야기를 하는 그런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그럴 수 있겠죠. 그러니까 무조건 메시지, 어떤 아까 본 요 내용이 여기서는 제일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요게 중요할 때도 있겠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요렇게, 즉 바디 랭귀지처럼 표정과 태도가 더 중요한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보다 요 비언어적인 부분, 여기 보시면 언어의 의미가 비언어적인 요인에 따라 다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상 쓰면서 너 일로 와 했을 때는 왠지 가기 싫거든요. 너 일로 와 이러면 가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언어적인 부분도, 그러니까 똑같은 너 이리 와인데 어떤 표정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비언어적인 것들이 중요하게 해서, 따라서 메시지를 정확히 전달하기 위해서는 표정과 태도, 목소리, 그러니까 이런 비언어적인 요소도 꼭 필요하다라는 거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본 태도와 자세에 대해서, 왜냐하면 금방 이야기한 대로 55%가 태도, 자세 이쪽이니까, 그래서 아이 컨택,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어려워요. 사실 눈 마주치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등장, 이건 정말 부담이 없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어떤 TV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금토 드라마를 봅니다. 금토 드라마 혹시 보시나요, 선생님? 안 보세요? 재밌는데. 지옥에서 온 판사라고, 혹시 알고 있나요? 공부하느라고 TV를 안 보시는군요. 이제 판사인데 지옥에서 온 악마가 판사가 돼가지고 하는 건데, 하여튼
이 TV에 나오는 연예인들하고 눈 마주친다고 그 사람들이 뭐 우리에게 뭘 할 건 없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처음에 시작은 등장인물들, 연예인들하고 눈을 마주치는 연습을 한번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대방의 눈을 계속 쳐다보고 있는 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먼저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화상 전화나, 그러니까 직접 보는 게 아니라, 이제 부모님이랑, 안방에 계시고, 저는 이제 작은 방에 있으면서 서로 화상 통화를 해서 가지고, 이렇게 또 눈을 맞춰보는 익숙한 사람들과 한번 연습을 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나 가족 같은 좀 이제 덜 부담이 되는 사람하고 눈을 이제 맞춰보는 연습. 그 다음에 이제 천천히 불편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 교사라고 돼 있는데 왜 불편한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조금 평소에 많이 만나지 못했던 분들하고 사람들하고 눈 마주치는 연습을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심호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도 그러니까 조금 뭐 떨리고 막 이럴 때는 한번 심호흡하는 것도 되게 큰 도움이 돼요. 하면은 또 안정이 되는 또 효과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한번 해보시라는 거고요. 자, 요겁니다. 아까 제가 미소 이야기를 했는데 아우 이 아이 아주 주먹 쥐고 있죠 지금? 주먹 쥐고 있는 모습, 인상을 쓰고 있는 거고, 얘는 무표정, 아무 표정이 없어요. 얘는 웃고 있는데 이게 가짜라는 얘기죠. 가짜. 가짜. 근데 이 표정 보세요. 이런 게 필요하다. 실제 면접 들어가서 이런 표정으로 답변을 하면 면접관들한테 정말 좋은 인상을 심어줄 수 있다. 그러니까 진솔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진짜 가짜로 웃지 말고 진짜로 미소를 보이면서 하라는. 그래서 최대한 밝은 표정을 지으려고 한번 노력을 해봐라.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이런 표정 잘 안 나옵니다. 정말 기분 좋을 때 나오는 표정인. 근데 누가 봐도 썩소는 안 하도록. 그러니까 대화를 이렇게 면접을 하다 보면 면접관이 기분을 또 나쁘게 말을 할 수도 있거든요. 꼬리 질문 같은 거 하다 보면 왜 그 정도로 아직 안 배웠어요? 뭐 아직 몰라요?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 바로 인상을 쓴다든가 그러면 또 안 좋으니까 연습이 필요하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자세. 이건 뭐 참 생각보다 이 10분 동안 유지하기가 쉽진 않은데, 자, 등을 꼿꼿하게 유지해야 됩니다. 꼿꼿하게. 그다음에 지금 네 분 다 뒤에 등을 기댔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면접 볼 때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몸을 약간 뭐라고 돼 있죠? 앞으로 기울인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등받이에다 대지 말라는 뜻이거든요. 팔은 자연스럽게, 뭐 이등병처럼 이런 거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연스럽게. 이런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놓으라는 얘기고, 그 다음에 주먹을 뭐 싸울 것도 아니잖아요. 주먹을 쥐라는 얘기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무릎 위에다가 놓으면 되는데, 자, 이게 참 잘 안 돼요. 이게 모의 면접을 아이들이랑 해봐도, 특히 남학생들은 거의 어때요? 쫙 벌립니다. 쫙 벌. 뭐 지가 뭐가 되는지 다리를 쫙 벌리고 있어요. 자신 있나 봐 뭔가. 되게 쫙 벌리고 있는데 안 됩니다. 절대. 그러니까 다리를 어떻게 해라? 모아라가 아니라 앞에 무슨 글자가 있어요? 의식적으로 모아라. 내가 모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모든 사람은 시간이 지날수록 다리가 벌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좀 모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다리를 아예 붙이고 있으면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모으는 거에서 끝나는 거지 붙이려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살짝 주먹. 손을 살짝 주먹. 그렇게. 팔짱을 이건 뭐 절대 안 되는 거죠. 앞에 교수님이 있는데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듣는 건 정말 예의에 어긋나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한 대로 기대지 않는 게, 그러니까 지금은 기대셔도 되지만 면접 볼 때는 기대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기댄다라는 게 약간 뒤쪽으로 무게중심이 가기 때문에 좀 건방져 보이긴 합니다. 건방져 보여요. 이것도 최악입니다. 다리 떨지 않는. 절대 다리 떨지 않도록. 근데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시작을 해도 시간이 갈수록 풀려요. 이거 누구나 다 마찬가지인데, 아까도 얘기한 대로 10분 정도는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라. 이거는 나중에 회사에 취직할 때도 이 면접을 이런 건 필요합니다. 꼭 자세. 그러니까 평소에 자세가 바른 사람들은 덜 어려운 거고, 저처럼 평소에 이렇게 삐딱하게 앉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소파에 많이 앉아본 사람들은 이 자세가 되게 어려워요. 좀 노력은 좀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
자, 이제 답변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무턱대고 그냥 막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이제 이 교재에서는 success라는 이니셜을 이용을 했는데, 그래서 단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면 시간만 잡아먹어요. 어차피 면접하는 시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약 10분 정도 되거든요. 근데 10분 동안에 이 사람이 면접관이 나에 대해서 알기 위해 질문할 거를 한 4개, 3개 정도를 준비를 했다고 치자고요. 근데 하나의 질문에 답을 하느라고 5분 이상을 써버리면 이 사람은 3, 4개를 준비해서 나를 알아보기 위해서 준비를 했는데 나머지 그 한두 개에 대한 질문 아예 받지도 못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길게 하려고 할 필요 없고 단순하게 하자는 거. 그 다음에 독창성, 이건 뭐 말 그대로 나만의 생각을 답변을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저는 즐거웠습니다. 그 다음에 저는 이런 걸 배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왜 즐거웠는지, 그다음에 어떤 부분을 내가 정확하게 배웠는지 구체적으로 좀 제시를 해줘야 된다는 거. 그래서 SUC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진실하게. 이건 뭐 당연한 거죠. 거짓말하면 절대 안 돼요. 나중에 거짓말한 게 뽀록이 난다. 이거 어떻게 될까요? 불합격 처리합니다. 불합격 처리. 절대 거짓말하면 안 되고. 감성. 이건 뭐 감성은 뭐 말 그대로 이제 남을 좀 배려하는 마음,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자, 마지막으로 이제 스토리텔링이 있는데, 나를 어떤 뭐 책에 있는 걸 보고 읽는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이야기를 한다라고, 내가 이 3년 동안 이 대학에 들어오기 위해서 3년 동안 했던 것들을 그분들에게 이야기해 준다라는 식으로 해서 이야기 형식으로 이렇게 해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이 6가지를 생각하면서 답변을 준비를 하면은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 6가지가 다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이 6가지 안에서 하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하고 잠깐 쉬어도 되겠죠? 네. 자, 추상적인 답변 해결책인데, 그러니까 추상적이라는 게 누가 봐도 뭔 얘기야 라는 생각이 들 거예요. 첫 번째 한번 볼게요. 훌륭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을 가진, 뭐 예를 들어 내가 전자공학과라고 했을 때 전자공학 안에도 너무나 많은 세부 영역이 있거든요. 그 중에서도 내가 뭐를 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이 분야에서 난 최고가 되겠다가 돼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그냥 훌륭한 사람이 되겠다는 안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 열심히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이에요. 당연히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되겠죠. 어떤 걸 열심히 하겠다는지 구체적으로 해줘야 돼요. 뿌듯했다, 기분이 좋았다, 보람찼다. 그러니까 과연 왜 내가 뿌듯했고 뭐 때문에 좋았고 뭐를 함으로써 보람찬 성취감을 느꼈는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좀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 부족하거나 반성할 면은 없었는지를 살펴보고 얘기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하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독창성에서도 위배가 되는 거니까. 또 하나, 자, 또 의미는 어느 면이 의미가 있었느냐, 이런 것들을 좀 해줘야 되겠고요. 근데 많은 것을 배웠다. 뭐 당연한 거죠. 어떤 것을 배웠다라고 해야지 그냥 많은 것을 배웠다 이러면 면접관이 봤을 때는 뭔지 모르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해주셔야 되겠고, 예를 들어 달라는 거죠. 좋은 경험. 그러니까 그 좋은 경험이 어떤 좋은 경험이었는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 면접 이제 마무리하면서 교수님이 물어봤어요. 오늘 어땠어요? 그랬더니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뭐가 좋았냐가 궁금한 거거든요, 교수님은. 교수님을 만나서 기분이 좋았는 건지, 이 학교 캠퍼스를 봤더니 본관 건물이 너무 예뻐서 기분이, 이런 것들을 원하는 거니까 구체적인 답변을 원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답변을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3가지 형식으로 준비를 많이 해요. 답변은 이제 문제가 미리 제공되는 공개되는 문제도 그렇고,
그다음에 공개가 안 되더라도 예상을 해서 요런 거 물어보겠지 나한테 예상을 해서 예상 문제를 만들고 그에 대한 답변을 만들게 되는데 그때 이렇게 대본 형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요. 줄거리 형식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고 키워드 형식으로 만드는 게 있는데 자 여기 이제 뭐 조금 나와 있지만 제일 큰 건 요겁니다. 시작하기가 얘는 되게 쉬워요. 이게 쉽다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대본이 쫙 있으니까 그냥 읽으면은 내가 답변하고 싶은 게 모두 다 나오거든요. 그 되게 쉬운 시작이 되는데 반대로 키워드 같은 경우 시작이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키워드만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어느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한번 쫙 읽어보세요. 여기 특징이 암기가 힘들고 통째로 생각 안 날 수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죠? 두려움, 가성비, 보통 1, 2, 3번 어느 게 제일 나을까요? 2번 보통 3번 3번 네. 맞습니다. 3번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는 해요. 근데 생각보다 문제가 뭐냐면 여기 네 번째, 다섯 번째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거예요. 진입 장벽이 높다라는 게 뭐냐? 사실은 키워드만 알고 있다 보니까 이게 처음에 시작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여기도 보면 이제 시작이 어렵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근데 정말 제가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대본입니다. 대본. 이게 대본이 왜 안 되냐면 통째로 외우다 보니까 중간에 어떤 단어가 하나가 기억이 안 나면 뒤에가 다 기억이 안 나요. 정말 이거는 시작을 했지만 완전히 마무리를 못할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것이 되겠고 줄거리도 뭐 나쁘진 않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성비가 보통 이게 이제 하는 내용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아까처럼 이렇게 통째로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키워드 형식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키워드든 줄거리든 대본이든 모든 답변은 두괄식으로 하는 게 좋아요. 뭔지 알아요? 두괄식? 결론을 미리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그러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합니다 하고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얘기를 하면 되겠구나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면접관도 봤을 때 이 학생이 요거를 얘기를 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서 두괄식으로 결론을 먼저 얘기를 해주고 나중에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면 훨씬 더 면접감도 좋고 제가 기억하기도 좋고 그래서 키워드 형식으로 두괄식으로 답변을 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요 질문들과 답변 요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태도의 적절함은 말 그대로입니다. 내용에 자신 있는 게 나았어요. 예를 들면 이런 질문입니다. 수학 성적이 상당히 높네요. 원래 수학을 잘하나요? 그러니까 수학을 나는 잘하는 놈이야. 그렇기 때문에 자신감이 있죠? 재수 없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 보시면 목소리와 태도를 그래서 뭐하게? 겸손하게. 이럴 때는 너무 자신있게 그럼요 뭐 제가 수학은 뭐 천재라는 소리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이런 건 안 좋다는 얘기예요. 좀 겸손하게 뭐 열심히 노력을 하다 보니 그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가야지 너무 정말 자기가 정말 잘난 것처럼 이야기를 하면 앞에 계신 분은 수학에 대한 천재인데 교수님인데 그죠? 그리고 너무 겸손하지 않으니까 자 반대의 경우도 있겠죠. 뭐한 경우에 불리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기계공학과에 지원하면서 물리 과목을 선택하지 않았네요.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기계공학과 가려면 물리 과목을 선택을 해줘야 되거든요, 거의. 근데 왜 선택을 안 했느냐 했을 때 너무나 자신에게 불리하니까 목소리가 되게 작아지고 힘이 없어지고 자신감이 결여되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오히려 뭐하게? 당당하게. 그러니까 물리 과목을 물론 안 들으면 이제 불이익은 있겠지만 이제 다른 방식으로 제가 뭐 예를 들어 캠공이라든가 이런 다른 방식으로 제가 물리를 공부함으로써 충분히 그거를 커버를 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자신 있게 한다면은 물리 안 들었어도 그래 그러면 어느 정도의 학업 역량은 가지고 있겠구나라고 알 수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신 있을 때는 오히려 겸손하게
자신 없을 때 오히려 당당하게 그렇게 좀 준비를 해주신다는 생각을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이제 답변 사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한번 면접관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사하셨나요? 네. 뭐 먹었어요? 제육덮밥요. 맛있게 먹었어요? 네, 그냥 너무 성의가 없죠, 이거는 진짜. 그래서 요 면접관이 만약에 뭐예요? 허탈한 웃음을 지으며 네,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 시작할게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너무 답변에 성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적절한 답변 사례는 뭐냐? 요겁니다. 식사하셨나요? 그럼 왜 이거 물어볼까요? 면접관이? 딱 들어가면 이런 거 물어보거든요. 왜 물어보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당연히 답변하는 걸 보는 건데, 이게 점수에 들어갈까요? 얘가 뭘 먹었냐가 점수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갑니다. 근데 왜 물어보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모든 면접 수험생에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특히나 긴장을 많이 하는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이런 질문을 해요. 집이 어디예요? 오늘 올 때 뭐 타고 왔어요? 이런 걸 물어봐요. 그러면 그거는 뭔가 숨기거나 뭐 내가 생각해서 답변할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게 함으로써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질문에서도 이렇게 점수가 갈리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보시면 네, 일찍 도착해서 근처 식당에서 샌드위치를 먹었습니다. 아까 그 아이는 요거만 했잖아요. 네. 완전 다르죠. 이게 느낌이 달라요. 또 맛이 있어도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네, 평소 즐겨 먹는 곳이라 맛있게 먹었어요. 그 다음이 압권입니다. 수줍게 뭐라고 했습니까? 내년에도 자주 먹고 이게 무슨 뜻이야? 이 학교에 꼭 합격해서 내년에도 먹고 싶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꼭 이 학과에 뭐 하고 싶다? 오고 싶다라는 걸 어필한 거예요, 이것만으로도. 그랬더니 우리 면접관이 어떻게 웃었어요? 흐뭇하게. 아까 어떻게 웃었어요? 허탈하게 웃었던 거를 흐뭇하게 웃게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질문을 했는데도. 그래서 그럼 이제 시작할까요? 자, 요 정도가 딱 좋아요, 사실은. 이게 뭐라고? 적절한. 자, 이제 오버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뭐 봅시다. 자, 과한 답변 사례입니다. 자, 식사하셨나요? 와우! 일찍 도착해서 샌드위치를 제가 서브웨이겠죠, 그죠? 워낙 자주 먹은 빵은 이렇게 주저리 얘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 이게 긴장을 풀어주기 위한 건데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랬더니 면접관이 더 이상 질문 안 합니다. 네, 황당해하면서 저희는 도시락 먹었는데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면접을 시작. 그러니까 나쁘진 않은데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시간도 다 면접 시간에 포함이 되거든요. 자기 시간을 잡아먹게 되는. 그래서 알죠, 뭔지 이거? 너무 과하지 않게 적절하게 하자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과연 면접관들은 무엇을 알고 싶어 하느냐? 세 가지다. 자,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그래서 인성적으로 소통 능력은 어떻고 공동체 의식을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게 면접의 첫 번째. 근데 요게 가장 점수는 낮아요, 사실. 반영 비율로 봤을 때. 근데 무엇을 할 수 있나? 학업 역량. 그 다음에 마지막이 우리 학과에 이 아이가 왔을 때 적합한가. 그래서 요 두 개가 거의 뭐 한 75%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교는 요게 40, 요게 35, 아니면 40, 35. 요게 거의 한 20에서 25% 정도만 반영을 해요. 근데 생각보다 가서 뭐 면접관한테 욕하고 때리고 이런 것만 안 하면 요거는 점수가 어느 정도 거의 다 나옵니다. 근데 이제 생각보다 이거 이제 누구나 그러면 쉽게 말하면 만점을 거의 받는데 내가 만약에 거기서 마이너스가 되면 너무 손해가 크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나머지는 어느 정도 뭐 정해져 있다면 얘는 가서 어떻게 가식적으로 하느냐에 따라서도 또 점수가 변동이 될 수 있으니까. 나는 이렇게 세 가지를 알고 싶은 게 면접관이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면은, 자, 지원 동기입니다. 지원 동기가 뭐예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볼 수도 있고, 왜 이 학과에 지원했나요? 우리 학과에서 이루고 싶은 꿈은 뭔가요? 우리 학과가 뭐 배우는 곳인가요? 우리 학과 왜 왔어요? 이게 다 뭐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왜 지원했어?
그 뜻이에요. 다 똑같은 질문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평범한 답변은 이겁니다. 중학교 때 뭐 주저 뭐 갑자기 뭐 아버지가 뭐 쓰러지셨고 막 이런 거 이제 이것도 좀 생각을 해야 돼요. 할아버지 얘기 이런 거 나오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근데 뭐 그냥 할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상관은 없겠지만, 그러니까 생각보다 여기 이제 간호학과의 예인데 왜 간호사가 되고 싶어요 하면 집안에 꼭 아프신 분이 있어. 갑자기 쓰러지셨어. 희한하게 되게 많이 쓰러져요. 그런 거 보면. 그러니까 너무나 식상하다는 얘기죠. 너무나. 그 다음에 사회복지학과는 봉사활동으로 당연히 이런 경우가 많겠죠.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하고 있는 거는 큰 점수를 얻기는 어렵다. 여기 보시면 봉사활동을 하면서 봉사를 하면서 지원하게 됐다. 너무나 평범하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그죠? 이쪽, 봤을 때 어릴 적부터 당연히 관심이 있으니까 미디어를 학과를 가고 싶어 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평범한 답변 말고 우리가 조금 더 특색 있고 독창적인 그런 답변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구조화된 답변을 하는데 필요한 게 어래요. 요번에 오레오 새로 나온 거 뭐야? 뭐랑 콜라보 했죠? 그렇죠. 코카콜라랑. 먹어봤어요? 먹어봤어요? 먹어봤습니까? 안 드셔보셨어요? 어허. 이게 그냥 먹으면 사실 잘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크림만 먹으면 조금 코카콜라 맛이 난다라고 하던데, 하여튼 이게 사기가 쉽지 않은가 봐요. 한번 드셔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오레오인데, 하여튼 O가 의견 주장의 뜻이고 R이 이제 이유 근거, 그다음에 예시 의견 주장. 그러니까 처음에 난 이렇습니다 해놓고 왜 그런가 근거를 이야기를 해주고, 그다음에 실제 내가 이렇게 했었다라는 걸 얘기해주고 마지막에 다시 강조해주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사회복지학과 이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답변을 할 때 이런 것도 중요해요. 사회복지학과 이제 지원한 학생인데 내 지원 동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주는 것도 되게 좋아요. 이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를 면접관에게 또 알려주는 게 되기 때문에, 자, 장애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 전문가가 되고 싶다라는 거를 내 생각을 먼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봉사활동을 봉사하면서, 그러니까 아까는 요거 한 문장만 딱 얘기를 했다면 내가 이렇게 되고 싶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요 뒤에 이제 주저리 더 나오겠죠. 어떤 평범한 케이스보다는 좀 구체적인 어떤 특이한 케이스를 좀 넣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실제로 그동안 해온 구체적인 예시, 내가 봉사활동을 가서 어떤 걸 했고, 뭐 말벗 또는 청소 이런 것들을 했던 것들을 구체적으로 예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결론으로 마지막에 다시 한번 소외된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어서 무슨 대학 사회복지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구조적으로 정확하게 얘가 왜 우리 학과에 오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전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 앞에 게 뭐예요? 두갈씩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이 난 되고 싶다라는 걸 먼저 얘기를 한 거죠. 장애 노인을 위한 사회복지. 사회복지도 다양하잖아요. 그 중에서도 장애인 중에서도 어떤 노인층을 공략을 한 거지. 수험생의 경우는. 그래서 그렇게 좀 구조화된 답변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답변은 크게 의미가 없다는 거. 자, 자기소개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장점. 본인의 장점이 뭡니까? 가 자기소개랑 똑같은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내가 이 전공에 적합한 이유. 자기소개하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우리 대학이 지원자를 왜 뽑아야 돼? 너 왜 뽑아야 돼? 지 자랑하라는 얘기죠. 난 이래서 뽑혀야 된다. 그다음에 나를 동물이나 사물에 비유해 본다면, 그러니까 동물이나 사물에 비유한다라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 동물, 그 사물의 어떤 장점에 관련된 내용을 내가 접목을 시켜보라. 그런 뜻이니까 마찬가지로 장점. 나의 소개하라는 얘기죠. 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그래서 답변을 준비하는 노력은 내가 누군지 일단은 알아야 되는데, 객관적으로 알기 어렵죠. 내가. 그때 이제 주변에 좀 도움을 받아서 내가 어때? 이렇게 좀 물어보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의 장점 한 가지를 말하고 지원 동기를 추적해서. 그러니까 본인만의 장점이 있지 않을까, 그죠? 장점 뭡니까? 하나 딱 얘기하라면. 네. 네? 똑똑해. 이거 너무 추상적이죠? 어떤 부분이 똑똑한지를 얘기해 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에서 똑똑한 것 같아요? 공부를 잘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분야 이런 걸로 가주면 또 좋을 것 같아요. 아, 역사, 언어 이쪽으로 강점이 있다는 거예요? 본인은 장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아, 영화를 한 편을 그냥 몇 시간까지 봐봤어요? 9시간 연속으로 봤어요? 오, 쉽지 않긴 하네요. 선생님은 장점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빠르면서도 정확하고, 노력한다. 좋습니다. 장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네. 아, 그냥 아까부터 계속 웃는 상이더라고요. 그 좋은 인상을 심어줄 거예요. 처음에 첫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장점을 한 가지를 말하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장점은 단순하게 그냥 장점보다는 이 학과와 관련된 장점. 그러니까 본인은 정말 이 영화를 보는 것 자체에 대한 흥미가 높으니까 미디어 쪽으로 이렇게 연관을 시킨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러니까 어학 쪽에 또 관심이 있으니까 또 어학 쪽 학과를 가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그다음에 자기소개를 되게 길게 할 필요는 없어요. 여기도 나와 있지만 짧게, 임팩트 있게. 근데 예전에는 여기 있는 것처럼 동물이나 사물의 비유를 하기도 했어요. 예를 들어 마지막으로 한번 자기소개 해보라 그랬을 때 저는 뭐 요 대학, 이 대학의 등불이 되고 싶다 또는 등대가 되고 싶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등불, 등대가 뭐야? 밝혀주는 애잖아요. 그죠? 이 대학을 밝게 밝혀주는 존재가 되고 싶다. 이런, 어떻게 보면 유치한데 그때 옛날에는 이런 것들이 통했어요. 요새는 조금 덜 통하긴 합니다. 왜냐면 너무 많이 했거든. 교수들이 너무 많이 들은 거예요. 식상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되게 독창적이고 괜찮은 거 있으면 이게 가장 임팩트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한번 본인이 자신의 전공과 임팩트 있게 어떤 물건이나 사물이나 또는 동물이 있으면 딱 연결시키면 또 획기적으로 또 독창적으로 나온다면 좋을 것 같아요. 짧고 임팩트 있고. 마찬가지로 이제 자기소개입니다. 여기 이제 생기부 기반 면접일 때 나타나는 건데 이제 생기부 안에서 그 장점을 찾으라는 거고 생기부 기반이 아니라면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자 아까 통째로 외운 티가 나는 자기소개. 그러니까 외우는 게 아까 좋지 않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키워드식으로 하라는 게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듯이 스토리텔링을 좀 하라는 거고 동물 명언 여기는 이제 권장하지 않는다 그랬죠. 이제는 아까는 뭐 이런 유사 질문이 있다라고 하지만 그 질문을 그렇게 했으니까 답변은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준비할 때는 이런 걸로는 웬만하면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너무 많이 오랫동안 하는 것도 안 좋고 그 다음에 재미없는 건 더더욱 안 좋고 그 자신을 소개하라 했는데 너무 재미가 없으면 또 임팩트가 아예 없어져 버리니까 그래서 동물 명언 저는 괜찮다고 봐요. 근데 단 앞에 뭐가 붙어야 된다? 독창적인 진짜. 이제까지 뭐 등불이라는 걸 소재로 많이 사용을 했다면 그 등불을 이용해서 나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표현을 해본다면 독창적으로 표현한다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저는 제가 2010년 정도 그때 어떤 아이가 그렇게 진짜 자기소개를 했거든요. 모의 면접할 때 난 박수 쳤어요. 브라보 했는데 지금은 되게 유치하더라고요. 지금 들으니까. 자, 학업계 입학 후 어떤 진로를 할 건가? 그러니까 입학 후에 어떻게 너 공부할 거야? 또 다음에 입학 후에 하고 싶은 게 뭐야? 이건 뭐냐면 입학해서 너 어떤 공부할 거니를 물어보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하는 전략은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교육과정 쭉 한번 보셔야 되겠고 공부하고 싶은 분들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구체적으로 얘기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국어, 영어, 수학 이렇게 공부를 하지만 실제 대학에 가면 그 어떤 영역 미디어에서도 세분화가 다 되어 있잖아요. 그 세분화된 내용을까지도 구체적으로 좀 말을 해줘야 된다는 거. 그다음에 뻔한 계획은 하지 않는다. 여기 보시면 1학년 때는 경영 다 배우는 거예요. 경영학과에서는 경영학 개론을 배우는 거잖아요. 이런 거를 하라는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배우고 할 건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구체적이라는 거 중요하다 그랬죠.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일반 면접 예시로 해가지고 준비를 한 게 그 선생님이 주셨던 그 두 아이가 지금 안 왔어요. 그런데 그 두 아이들에 대한 예시인데, 근데 크게 보면 두 그룹으로 우리가 제시문 면접이나 교직 적성 면접은 이제 조금 상위권 대학이나 그다음에 이제 좀 교대 같은 데서 하는 거고, 지금 우리가 일반 면접 예시로 볼 거는 서류 기반 면접하고 그다음에 일반 면접이라 해서 아까 문제가 미리 공개되는 그런 거 위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이 두 유형에서 거의 나올 거거든요. 자, 먼저 이제 좀 있으면 올 거라고 했던 그 아이가 요 학과를 지원을 했더라고요. 서원대 상위 면접 전형인데 면접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 면접 날이 제가 보니까 내일이더라고, 내일. 그래서 작년에 요 5개의 질문 중에 2개를 했대요, 2개. 올해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공개가 됐어요. 그거 중에 2개를 물어볼 거래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가야 돼, 준비를 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원 동기, 아까 우리가 봤던 식으로 지원 동기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자기소개를 하라고 할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이루고 싶은 목표, 최종적으로 졸업 후 희망하는 직업 포부, 그다음에 외식산업분야 종사하는 갖춰야 할 덕목,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문제가 아예 공개되면 되게 쉬울 것 같지만 어렵더라고요, 생각보다.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대본으로 준비를 해요. 쭉 적어가지고 그대로 외우려고 하다 보니까 중간에 기억이 안 나면 뒤에 싹 버려지는. 그래서 키워드식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일단은 그래서 이게 참 애매합니다, 지금 사실은. 내일인데 지금 해볼 수도 없고, 준비를 어느 정도 했겠지만 좀 애매한데, 하여튼 이런 유형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문제를 미리 공개를 한 다음에 그 답변을 듣는 유형이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2가지를 본대요, 크게. 교양 상식, 의사소통 능력, 인성 가치관에서 기본 소양을 보고요. 전공 적성해가지고 전공 적합성과 문제 해결 능력. 그러니까 어떤 이 5가지 중에 2가지를, 그러니까 아까 지원 동기를 물어봤기 때문에 자기소개를 물어보는 경우는 좀 드물겠죠. 밑에 있는 3가지 중에 하나를 물어볼 텐데, 그것들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한번 알아보려고 한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학생이 썼던 게 또 우석대를 또 썼더라고요. 얘는 아직 면접이 좀 시간이 있는데, 이게 작년에 면접입니다. 이게 아까 이야기한 선행학습 역량평가 이게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매년 초에 학교마다 발표를 하는데 그 안에 이렇게 문제들이 있어요. 공개를 합니다. 그래서 전공을 선택한 이유와 배경, 그 다음에 지원 관련된 학업 능력, 적성 능력, 평소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 다음에 입학 후 대학에 들어오면 어떤 분야에 더 관심을 가질 건지, 지금까지 생활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 봉사활동 중 가장 의미 있는 일. 그러니까 이거를 5가지를 다 물어보는 게 아니라 요 중에 뭐 2개 정도 이렇게 물어봐서, 그러니까 문제를 공개한다라는 게 뭐 다 공개하는 게 아니라 공개해놓고 그 중에 몇 가지를. 근데 준비하는 수험생은 이 5가지를 다 준비를 해가야 되겠죠. 뭐를 낼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답변을 하는 형식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일반 면접이에요, 이게. 어느 정도 문제가 정해져 있는 것들. 근데 생각보다 어때요? 이런 거, 요 4번째 있는 거, 이런 거 어떻게 답변할 수 있는 소스가 있나요? 본인 혹시? 지금까지 생활 중 가장 보람 있었던 일 얘기하라면 할 만한 이야기가 있어요? 없어?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이제 만약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근데 이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얘기가 아니에요. 고등학교 그 같은 시기, 17, 18, 19살에 있었던 활동 중에 얘기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기간에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없으면 안 해, 얘기를? 안 되죠. 거짓말 해야지, 거짓말. 있었던 것처럼 거짓말을 해야 돼. 근데 이게 들키면 안 되겠죠. 들키지만 않으면 이분들이 확인할 수는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럴듯하게 뭔가 하나 만들어야 돼. 뭐, 영상을 찍고 이런 건 안 해요? 했었어요? 그럼 그런 게 보람 있는 거 아니야? 누군가 보고, 와, 잘 만들었다, 이런 거 해주는 게 보람 있는 거 아닌가요? 인데 뭐 없다고 또 거짓말을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너무 겸손하면 안 돼요, 또.
있는 거예요. 본인은 혹시 보람이 있었던 일? 최근 이 3년 동안. 편찮으셔가지고? 어. 일주일 동안 이거 하셨는데 어. 일주일 동안 수발. 그쵸. 그것도 뭐 나쁘진 않은데, 조금 더 이제 전공과 관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 뭐 자격증 시험 이런 건 안 봤네? 제2 뭐 자격증 시험 있잖아. 올해 12월까지 12월에 봐요. 좀 이제 마지막인데 지금 보면 미리 보는 애들도 있던데 보니까 전에. 급수가 있잖아요. N1 제일 높은 거 예, 예. N2 바로 밑에 단계를. 본인은 혹시 보람 있는 거? 없어요? 전공이 어느 쪽으로 가고 싶어요, 본인은? 패션 디자인. 그럼 이렇게 옷 같은 거 디자인 안 해봤어요? 제 실제 친구가 충남대 의류학과를 가서 지금 그 비니하고 뭐 허리띠 뭐 이런 거 만드는 사장님이거든요, 사장님.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뭘로 넘어왔냐면 강아지, 애견용품 그 옷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만드는 사장님인데 하여튼 뭐 감각이 있더라고, 걔가. 하여튼 뭐 쌤은 혹시 보람이 있었던 일이 최근에 있으셨습니까? 네. 있었는데 네네. 저는 원래 고등학교 시절에는 심리학과 전공을 계속 희망을 했었어요. 네. 최근에 밤 9시 40분 경에 우는 초등학생 남자아이를 달래서 집에 보냈던 경험이 있어요. 아니, 집에 보낸 거가 왜, 집에 안 들어가겠다는 거야? 집에 안 들어가서 아, 집에서 밖에서 놀고 있는 아이가 아, 있었는데 제가 그 아이를 다른 얘기도 들어주고 아, 다 같이 크게 한번 박수 치고, 네, 초등학교 몇 학년이었나요? 5학년이랑 5학년. 제 아들과 똑같네요. 요새는 빠른 애들은 벌써 오는데, 사춘기가. 빨리 왔나 봐요, 얘가. 그죠? 남학생인가요, 여학생인가요? 남학생. 큰일 하셨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보람된 일을 어떻게 꾸미느냐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다고 해도, 봐봐, 본인도 없다고 했지만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보면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만든다라는, 그러니까 이게 뭐 예전에 우리가 자소서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자기소개서. 이거를 이제 우스갯소리로 자소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뭐예요? 자신의 얘기를 소설처럼 쓴다는 얘기예요. 즉 거짓말이 너무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그 대학에서도 이걸 어떻게 한 거야? 뺐잖아요, 지금. 왜냐면 다 거짓말이니까. 그 정도로 이게 좀 어느 정도의 극화는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석대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이 이런 이제 숙명여대 거고, 그 다음에 다음 게 이제 서울여대 건데요. 이 숙명여대나 서울여대 같은 경우 이제 알다시피 이제 서울에 있는 이제 그래도 이름이 있는 대학이잖아요, 그죠? 다 이름은 있지만 그래도 이제 서울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인서울 하고 싶어 하니까 여기 보시면 이제 10분에서 15분 내외로 제출 서류 기반으로 면접을 합니다. 이건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한 서류 기반 면접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래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요걸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아보게 되는데, 요걸 작성하게 하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학생부 대체 자료라고 해요. 그러니까 학교를 다녔던 아이들은 학생부가 있지만 이제 학교를 우리가 다니지 않았던 학생들은 학생부가 없기 때문에 그 자료를 대체해서 여기다가 적는 거예요. 여기 보면 활동명, 활동기간, 그다음에 활동 내용, 그다음에 활동을 했던 이제 발행한 이제 기관을 물어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 여기다가 어떤 활동을 했고 언제 했고 어떤 내용이고 이런 것들을 적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기록부에도 그런 내용들이 적혀 있거든요. 얘가 국어 시간에 어떤 활동을 했냐가 적혀 있는 것이듯이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했던 활동들, 이제 기간이 근데 어떻게 돼야 돼요? 아까 이야기한 최근 3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적고, 그 다음에 활동 내용은
100글자 이내로 써야 돼요. 근데 이거를 손으로 쓰는 게 아니라 원서를 접수할 때 어디로 치게 되어 있어요. 한글로. 이렇게 타자로 치게 되어 있는데 100글자면은 바이트로 하면 300바이트 정도 돼요. 3바이트가 한 글자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0자면 생각보다 양이 많을까 적을까요? 되게 적습니다. 100자는. 그러니까 내가 했던 활동을 100자로 요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숙명여대는 여기다가 내용을 쓰는 걸로 다더라고요. 근데 뒤에 있는 서울여대는 증빙 서류를 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활동을 적는 거 대신 활동은 나 이런 거 했어요 하고 그냥 증빙 서류를 이렇게 제출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는데 어떤 걸 내느냐. 그래서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활동명을 적고 어떤 활동을 했는지를 적어 놓으면 면접관이 뭐 하는 거예요? 실제 이 수험생이 활동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검증하는 거예요. 그게 서류 기반 면접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이렇게 나와요. 이게 이제 생기부를 토대로 했기 때문에 1학년 기술과정 시간에 일회용품 홍보 그 아이가 요 학과를 지금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얘는 이제 아예 안 온다라는 거죠. 와요? 네? 그래서 일회용품 줄이기로 팜플릿을 제작을 했다라고 해요. 그때 고안한 내용을 한번 설명해 줘요. 그러니까 어떤 활동을, 그러니까 예를 들어 아까 그 영상을 제작했다라 그랬잖아요. 그 내용을 여기다 만약에 넣는다면 영상을 이런 걸 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용을 간단하게 적으면 물어볼 수 있는 거죠. 그 영상의 내용이 뭐였고, 주안점을 어디에다 뒀었고,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활동한 것들을 5가지를 적어 놓으면 그 5가지 중에 물어보는 거예요.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근데 실제로 안 하면 대답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티가 납니다. 실제로 했다면 이제 너무나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겠지만 거짓말로 하면 좀 티가 나니까 그런 것들을 캐치하기 위한 게 이런 서류 기반 면접. 두 번째 질문은 2학년 영어 시간에 뭐 IT 광고를 분석해서 뭐 질문이 이렇게 길어. 하여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적어 놓은 자료를 가지고 그 활동 내용을 가지고 질문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적을 때도 어떤 걸 적어야 되겠어요? 정말 자신 있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걸 위주로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일반 학교 다니는 애들은 3년치의 자료니까 너무 많아요, 내용이. 진짜로. 그러니까 이 애들은 준비할 때 이 많은 자료를 하나하나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 학생들은 아무래도 학생이라고 그러면 되나요? 뭐라고 그래야 되죠? 청소년들? 네, 하여튼 우리 여러분들은 내가 정말 자신 있는 활동 5가지를 딱 적으면 되거든요.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확실하게 답변만 한다면은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라는. 그래서 2가지 유형,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본 것처럼 이렇게 문제가 공개되는 유형이 하나 있고, 두 번째로 이렇게 학생부 대체 자료를 제작을 해서 이렇게 질문이 되는 경우. 그래서 이건 이제 숙명여대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서울여대 건데, 진로 역량, 발전 가능성, 인성 및 의사소통.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진로 쪽이 40%, 발전 가능성, 학업 역량이 35%, 그다음에 인성 쪽이 25%. 이렇게 비율은 이렇게 정도 되는데요. 보시면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대체 서식 해가지고 얘는 활동명만 적게 되어 있어요. 대신에 얘는 뭐를 낸다고요? 증빙 자료를. 자료를 내는 게 어떻게 내느냐 보니까 A4 용지 단면 기준 최대 10매. 무슨 얘기냐면 5가지 활동까지 낼 수 있는데 한 가지 활동마다 A4를 2장씩 낼 수 있는 거예요. 최대. 10장 이내로 무조건 내야 되는 거죠. 근데 어떻게 보면 얘가 아까 숙명여대보다는 어때요? 훨씬 더 내가 한 활동을 많이 보여줄 수 있겠죠. 왜냐면 A4로 아까는 몇 글자로 끝냈어요? 100글자로 끝내야 됐다면 얘는 A4에다가 어떤 활동들 한 거를 증빙서를 상장을 받았으면 상장을 내고 이런 것들이 가능한. 그러니까 학교마다 이런 특징이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학교를 지원하느냐에 따라 이런 것도 준비를 다르게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서울여대 바로민재 면접 전형 같은 경우는 이제 지원 동기가 뭐냐고 물어보고, 이거는 뭐 기본. 그러니까 여러분들 면접을 준비한다 그러면 지원 동기, 자기소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준비를 해놔요. 그래서
지원 동기가 뭡니까? 자기소개 한번 해보실래요?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한번 해보세요. 이 세 가지는 기본으로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여기도 무슨 수업에서 무슨 책을 참고해서 발표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관심을 가지게 된 이거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낸 활동에서 똑같이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활동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식은 똑같. 아까처럼 문제를 아예 공개하는 형식이 있고, 지금처럼 내가 낸 서류를 기반으로 해서 질문을 할 수가 있고, 그 두 가지 형식이니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모의 면접을 내가 하게 된다면 미리 받아야 되겠죠, 여러분들한테 그 대체 서식을. 그래서 그거 받고 그거 가지고 제가 문제를 미리 좀 만들어서 나중에 와서 질문을 하고, 그다음에 답변을 하면 꼬리 질문이라는 걸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뭐랄까 어려운 말을 중간에 해버리면 꼬리 질문이 나오면 또 당황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변할 때도 어느 정도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는 내용 안에서 이 꼬리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을 할 수 있는 한에서 답변을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내용을 얘기해버리면 내가 그냥 단어 정도만 알고 있는 내용을 얘기해버리면 그게 뭐예요? 물어봤을 때 내가 답변을 못한다면 그 단어를 얘기 안 하는 이만 못하다는 얘기죠. 그렇게도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과 답변 해가지고, 자, 면접 순위 바뀔까요? 당연히 바뀌겠죠. 야, 면접 순위가 안 바뀌는데 면접을 왜 보겠어요? 서류 성적으로 1, 2, 3, 4로 10등까지 합격을 무조건 해버리면 이거 왜 하겠습니까? 근데 많이 보면 여기 있는 50%까지도 당락이 바뀐다고 하는데 그건 거짓말이고 사실은. 어느 정도 밑에는 좀 바뀐다라고 해요, 실제로. 왜냐하면 서류상으로는 정말 완벽한 애처럼 보였는데 막상 불러서 물어봤더니 지가 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죠, 서류에다가. 그런 경우는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자, 단점은 어떻게 해야 될까? 아까 장점은 물어봤잖아요. 본인도 이제 단점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단점을 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요. 이런 거 얘기하면 될까요? 큰일 납니다. 충돌 조절 장애가 있어요. 저는 자해를 많이 합니다. 학폭을 많이 해봤어요. 이런 거 하면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단점 중에서도 너무나 좀 극단적인 단점은 얘기하면 안 되고, 여기 보시면 성질이 급하다. 이게 이제 단점이면서도 일을 좀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단점이야, 장점이야 할 수 있는 걸로 단점을 생각을 한번 해놔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나쁜 걸 하라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완벽주의, 이게 단점일 수도 있지만 장점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돼요. 단점 중에서도.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지에 집중하면 주변을 못 살핀다. 집중력이 좋다는 얘기죠. 이게 또 장점이 될 수도 있거든. 그 다음에 단점을 만약에 이야기를 하라고 했을 때 나의 단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까지 해줘야 돼요? 단점을 뭐 하기 위한? 극복하기 위한 노력까지도. 제가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렇게 해서 노력을 통해 지금은 많이 극복을 하고 있습니다까지 답변을 해주는 거죠. 저는 이런 단점이 있어요 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극복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걸 같이 얘기해 주는 것도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답변이 생각이 안 나요. 정말 너무 억울하게도 생각이 안 나요. 자, 본인이 이런 활동을 했었는데 이 활동하면서 어려웠던 점이나 뭐 요거 활동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런 거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믿음을 못 줘요. 이런 걸 대답을 하면.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시겠습니까? 하고 오히려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잠시 생각을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생각을 해서 답변을 하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질문을 했는데 바로 답변을 한다? 이것도 질문한 사람이 봤을 때 기분이 별로 좋진 않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는데 바로 답이 나온다. 꼭 뭔가 준비해 놓은 듯한 답. 로봇처럼. 오히려 그게 좋지만은 않다. 그러니까 조금 더 생각해서 답변하는 느낌을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질문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대처하느냐도 점수 플러스 마이너스가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질문이 이해가 안 돼.
근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해 안 된 대로 그대로 답변하면 될까, 안 될까? 안 된다라는 거죠. 왜냐면 질문의 의도는 이거였는데 이해를 잘못해서 이렇게 답변을 해버리면 완전 마이너스 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질문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던가,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는 요렇게 물어보신 걸로 이해되는데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얘기죠. 이해가 안 됐을 때는. 이해가 안 된 상태로, 물론 이해가 안 됐어도 답변을 했는데 우연히 맞을 수도 있지만 안 맞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럴 때는 꼭 물어보고, 이런 걸 원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걸 좀 한 다음에 해야 된다는 거. 자, 아까 얘기한 자기소개, 지원 동기 이런데 속담 명언 인용할까요? 말해. 아까 얘기했죠. 어설프게 할 거면 아예 하지 말라. 그래서 면접관의 수준과 눈높이에 맞게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뻔한 해석보다는 나만의 해석, 그 독창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 면접관이 신선하다고 느낄 수 있다면 그 등대, 등불 이런 건 너무 많이 했어요, 애들이. 정말 새로운 거를 한번 생각을 한 게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고요. 근데 영어 영문학과 같은 경우는 이제 셰익스피어의 작품 인용하는 정도는 뭐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니까 인용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일부러 너무나 하려고 노력은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정말 임팩트 있고 하긴 좋아요, 정말로. 그러니까 어떤 나를 표현하는 데, 소개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사성어를 사용한다든가 동물이나 사물을 딱 비유하면 한마디로 딱 정리가 돼서 너무 좋긴 한데 너무 식상한 거는 좀 아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거의 시간이 됐네요. 이게 참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자,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십니까? 조금이나마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오늘은 정말 뭐랄까 어떤 면접에 대한 것보다는 좀 면접 외적인 부분을 많이 이야기를 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나중에 모의 면접 하게 되면 이제 질문에 대한 답변 어떻게 했을 때 어떻게 또 수정 좀 하고 첨삭 좀 하면서 그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지 않을까. 지루한 강의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